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라고 썼죠? 잔도란 뜻이에요, 잔도. 이 잔이 사다리란 뜻이에요, 사다리. 잔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잔도라고? 길인데, 산 같은 데 보면 이제 쭉 절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절벽엔 길이 없잖아요. 절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대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 절벽에 있으면 여기다가 나무를 대고 이렇게 받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잔도라 그래요, 잔도. 그 삼국지를 보면 총나라로 들어가는 잔도가 길이 험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삼국지에서도 그 당시 기원전 2세기, 3세기에서도 이런 잔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로 마차와 군인들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제 산에 가다 보면,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험한 길은 다 길을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죠. 계단으로. 어느 국립공원을 가든 다 계단으로 길이 있잖아요. 그거 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걸까요? 장비 써서 하는 걸까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잔도도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공부가. 이게 어느 순간 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지난주에도 북한산을 갔다 왔는데, 그 산성이 있잖아요. 그 무너졌잖아요. 일부가 다 무너진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돌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사람이 그냥 몸으로 가기도 힘든데,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산성을 쌓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죠? 만리장성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북한산성도 그렇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아직도 그게 남아있단 말이죠. 심지어 문학산에 가면은 비료백제가 여기다 자리를 잡았을 때 그 터가 있잖아요. 산성 터가. 그 돌들이 아직도 있어요. 무너진 데. 공부를 하실 때 어느 순간 내가 딱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돌을 쌓아가는 마음으로 다리 하나 놓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취득시효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90페이지 펴시고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합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취득시효인데 칠판을 한번 보시고요. 일단 취득시효 의의부터 보시면 취득시효라는 건 시효라고 했을 때 시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경과되어서 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그래서 권리자가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권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일정 기간 하지 않았을 때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라는 게 소멸시효. 반면에 권리가 없는 자가 마치 자기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발생을 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효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경과됐는데 권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발생하기도 하더라. 이걸 이제 우리 시효라고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고요.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오죠. 자, 왜 그러냐면 시간이 경과됐을 때 그 시간이 경과된 것 자체가 일단은 사실 상태가 지속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는 거야. 그 사실 상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선 끝났잖아요. 통합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국민들이 누구를 지지했든지 간에 이제는 한 사람으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쪽이 정권 잡았다고 저쪽 죽이고 저쪽 잡았다고 이쪽 죽이고 그러면
과거에 우리 분당 정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적 안정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시간이 경과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입증하기 곤란해지니까 그거를 구제한다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권리 행사 태만에 대한 제재예요.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법이 부여해준 권리인데 그거를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 행사 태만을 했다. 그래서 이 로마법에는 뭐가 있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효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근거 때문에 소멸이 되기도 하고 권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종류인데, 취득시효는 이게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도 있고 동산 취득시효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부동산의 시효 취득이 있고 동산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동산 취득시효는 우리가 시험 범위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공부하니까. 다만 동산도 있더라. 그러면 이제 부동산 취득시효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점유 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요거 두 개예요. 굳이 동산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기간만 반 치면 돼요. 얘는 20년짜리면 10년, 얘 10년짜리면 5년. 그래서 기간만 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인데, 점유 취득시효 요건이 뭐였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하계 20년 점유죠. 그죠? 그러면 요것도 같잖아요.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까지는 같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에만 특별히 있는 건 뭐예요? 선임과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에만. 그리고 10년간 뭐를 해야 되죠? 점유를 하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얘하고 차이가 뭐죠? 얘는 등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점유만 하는데 점유 기간만 몇 년? 20년이에요. 두 개 구별할 수 있죠.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비교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는 20년 점유하게 되면 점유함과 동시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 그러면 시효 취득해버리는 거고, 얘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경과되면 얘는 짠 하고 그냥 스스로가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별도의 등기를 하는 액션이 필요 없죠. 근데 얘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구별되겠죠? 네. 이거 가지고 문제는 안 내요. 이건 기본이고 워낙에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한번 볼까요? 객체부터 보는데, 객체, 그럼 시효취득의 객체는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한다는 거 방금 전에 봤죠. 그 다음에 자기 명의 부동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근데 상식적으로 자기가 소유자인데 자기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없죠. 내가 소유자인데 내가 왜 시효취득을 주장하냔 말이야. 그런데 자기 소유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의사주의를 취하던 1959년이다. 그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이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되는 법이 바뀐 거예요. 형식주의로. 이 경우에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다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점유하면 돼요. 다만 등기는 분필해서 등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에서 분필로 등기한 경우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이 일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곡물이에요. 곡물. 공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겠죠. 다만 국가재산, 행정재산인데 이건 시효취득이 안 돼요. 시청에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시청을 시효취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유지 공원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안 되는데, 다만 뭐는요? 잡종으로 분류된 재산. 근데 잡종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얘를 국유재산법에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일반재산, 그래요. 일반재산. 요거는 예외적으로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역시 지분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까도 봤지만 점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점유. 그러니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는 소유권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소유권 아니라 다른 권리도 시효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다 뭐 할 수 있는 권리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소유권도 시효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도 돼요. 지역권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얘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서 안 돼요. 그래서 지역권일 때에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요. 유치권은 안 돼요. 질권은 돼요. 저당권은 안 된대요. 이거를 지금 외워야 될까요? 외우고 싶어요? 이게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외우고 싶어요? 풀 거예요? 풀 거예요. 풀자 이거예요. 풀자. 그죠?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 광어권, 어업권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외우지 말자는 거예요? 풀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는 일단은 우리는 소유권에 관한 시효 취득을 공부를 하고요. 그게 다른 권리에 준용됩니다. 그렇다면 시효 취득의 본체는 뭔가 이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점유나 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시효로 취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이건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얘는 시효 취득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일정 법의 요건만 갖춰지면 자동 발생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시효 취득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당권은 왜 안 되느냐? 점유할 수 없으니까. 지역권은 왜 안 돼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점유로 대체하겠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뭐라 그래요? 예? 점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권리예요. 권리를 사실상 뭐예요? 행사한다 그래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다. 자, 어업권을 가진 자만이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 근데 어업권 없으면서 불구하고 물고기를 계속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업권이라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행사를 했죠. 권리를 사실상 행사했다. 이거를 점유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권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여기다 준자를 붙이는 거야. 준점유. 근데 제가 저작권이 없어요. 근데 마치 저작권자인 양 제가 권리를 행사해 온 거예요. 그러면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사실상의 행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준점유. 점유에 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유, 준점유 할 수 있는 권리가 시효 취득의 대상이다. 그래서 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다른 권리에도 준용되고 있다. 결국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는 뭐다는 거야? 점유 또는 준점유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부터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291페이지 보시죠. 245조 1항 조문 나와 있죠. 자, 1항 읽어보시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결국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칠판 보시면 이제 학자들별로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해서 케이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원칙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모든 민법 선생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시선이 달라요.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표현 여러 개 중에 저는 취득시효 5원칙을 기준으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취득시효 5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1원칙, 2원칙, 3원칙, 4원칙, 5원칙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모든 민법 학자들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민법학자가 국내에 2,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학자들이 5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학자들은 이런 말 자체를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득시효 1원칙이다, 5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일부 학설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틀리니까. 다만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이 학설을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도 1원칙, 2원칙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책에. 이건 저의 설명 방식이에요. 뭐 원칙을 얘기하든 말든 하여튼 내용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뭐를 한 거예요? 등기를 한 거예요. 요 시점부터. 갑이 점유자입니다. 역시 요 시점 점유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점유를 언제부터 했느냐 그랬을 때 요 점이 바로 점유의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시작하는 지점. 점유의 개시 시점을 얘기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점유의 개시 시점을 기산점이라고 해요. 기산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일어날 기자 계산산이에요.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20년을 어떻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럼 이 시점부터 20년 점유한 지점이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효 완성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20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를 상대로? 그 기간 만료 당시에 누구예요?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X다 그러면 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등기를 해주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어 점유기간의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야.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취득시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45조 1항에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유권의 취득 시점은 언제라고요?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즉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한다. 자, 그래서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245조 1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유 취득시효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라인을 두 개를 그리시고 이쪽은 등기한 라인이고 요거는 점유한 라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림을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시효 제1원칙입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해서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채권은 채무자가 누구냐면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니 얘가 얘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20년 만료가 됐어요. 그럼 등기청구권이 갑에게 발생을 했을 때 갑은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면 소유자이다 아니다? 소유자 아니죠. 그럼 아직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는 누구? X. 그럼 X가 지가 소유자니까 이제 와서 너 나가라. 너 왜 내 땅에 대해서 20년 네가 점유를 했느냐? 라고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 및 20년간 부당하게 내 땅을 점유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아직은 얘가 소유자니까 등기하기 전이라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라고도 못하고 돈 달라고도 못한다. 이게 취득시효 제1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20년 시효가 완성했으면 이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보내려고 한다면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효가 완성해버리면 오히려 얘가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등기를 청구하면 얘는 등기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권리 행사는 늦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가라고도 못하고 즉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 못한다 그 얘기야.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 반환 청구는 결국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달라고도 못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 20년간의 부당 점유를 이유로 해서 부당 이득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한다. 돈 달라고 못한다. 이게 취득시효 몇 원칙? 1원칙이에요. 1원칙. 돈 달라고 못해요? 나가라고 못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색깔을 좀 달리해서 노란색으로 보세요. 취득시효 제2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요. 소유자 X가 Y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X가 소유자이었다가 X가 이만큼 돼가지고 Y한테 팔아서 Y에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예요. 그럼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Y죠. Y를 상대로 갑은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니까 소유자가 바뀌든지 어쨌든지 간에 기간 만료 당시가 요 시점이니까 그때 소유자는 Y란 말이죠. 그 Y에게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취득시효 제2원칙이에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원칙. 자, 취득시효 이제 3원칙입니다. 파란색이에요. 시효가 완성됐죠. 시효가 완성됐는데 시효 완성 이후에 이번에는 X가 Y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이 원칙은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죠. 근데 3원칙은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게 된 경우예요. 시효 완성 이후에. 그러면 현재 지금 갑이라는 이 사람은 시효가 완성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는데 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때 Y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바뀌었으면 Y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X잖아요, X. 기간 만료 당시 요 시점의 소유자가 X잖아요. 걔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소유자가 Y로 바뀌어버렸죠. 따라서 지금 등기 청구할 당시의 소유자는 누가 되어 있어요? Y로 되어 있다. 그럼 Y로 되어 있으면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얘는 물권자, 채권자? 물권자죠.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그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니까 채권은 물권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효 기간 20년이 지나서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을 때 오히려 Y쪽에서 내가 소유자니 너 나가라고 청구하면 얘는 쫓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20년 점유 기간이 꽝으로 나오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이해되셨어요? 요게 취득시효 몇 원칙? 3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대단히 중요하죠. 결국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부터 점유를 시작했느냐. 그래야 시효 완성 시점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찾아서 얘한테 등기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돼요? 네. 자, 취득시효 제1원칙 뭐라 그랬죠?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그 얘기예요. 시효 완성 시점에 소유자가 이제 와서 권리 행사하는 건 안 된다.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도 못이요. 취득시효 2원칙은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됐죠? 자, 좀 더 살펴보면 자, X가 등기 명의인이었고요. 갑이 점유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여기서 20년 점유가 돼서 등기청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뭐 하는 거죠?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X가 지금 시효 완성 이후에 매매를 해서 Y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이거 몇 원칙의 경우예요? 3원칙이죠? 이 경우 갑은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채권은 물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권자고 갑은 채권자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3원칙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 갑이 이미 취득한 이 등기청권 자체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등기청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떠한 이유로 다시 Y로부터 X에게로 소유권이 회복이 될 수도 있나요? 어떤 원인이든지.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X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X로. Y에서 X로 소유권이 복귀가 돼요. 이렇게 되면 갑은 X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등기 청권이 상실되는 것, 소멸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지.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이미 발생한 등기 청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전달됐어요? 그러면 갑이 어쨌든 Y를 상대로 등기 청구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X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와서. Y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갑은 이제 와서 X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X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등기해줄 자격도 없어요. 소유권이 없잖아요. 등기를 해주려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미 지금 X는 Y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X는 등기해줄 의무는 있었지만 그걸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등기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면 갑은 X 너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지 않았느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Y에게 등기를 줬으니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가 또 문제가 돼요. 어차피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얘가 등기 의무자라 그랬잖아요. 얘한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 Y에게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얘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일사그럴싸한 것 같지만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채무는 왜 생기냐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든 증여계약이든 무슨 계약을 해서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X라는 사람은 갑을 만나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얘가 채무자이고요. 이자가 채권자인 건 맞는데 이 채권 채무 관계는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 채권 관계예요. 따라서 법정 채권 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계약을 자신이 했는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여기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청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계약해서 발생한 게 아니더란 말이죠. 245조 1항에서 정한 채권 채무 관계인 것뿐이에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슬쩍 돌려가지고 얘네들이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죠. 채권 채무 관계인데 그거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무슨 채권 채무 관계? 법정 채권 채무 관계. 법이 정한 채권 채무 관계이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가 시완성 사실을 알았어요. X가. 이게 지금 이건 다 몇 원칙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거? 3원칙과 관련 있는 거예요, 3원칙. 3원칙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 X가 시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어요. 그리고 알고 처분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보통은 이렇게 시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는 보통은 얘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고 처분하는 게 정상인데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이미 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얘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 청구 못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빨리 팔면 그나마도 좀 건질 수 있잖아요. 매매 대금을 건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얘가 시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데 처분 안 하면 이쪽에서 바로 등기 차 들어오면 등기 청구 들어오면 등기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속칭 X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럼 잽싸게 팔게 되면 등기 청구 못하게 되니까 얘는 꽉 나는 거고 얘는 팔았으니까 매매 대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처분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어떻게든 알게 됐다. 그거를 이쪽에서 입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알고 처분했다고 하면 얘가 소유자가 된 거니까 등기 청구는 못해도 얘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고 처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그래서 X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고 처분했다는 사실을 다만 갑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 말해요.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올라가지고 이게 100억이 됐다라고 해봐요. 100억짜리 땅을 파는데 그거 쉽게 팔리나요? 아니요. 일단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근데 안 팔고 있다면 얘가 언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들어올지 몰라요. 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게라도 판다 그래도 이 돈이 한두 푼이냐고요. 그러면 명의를 슬쩍 바꿔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 친구한테 X가 Y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게. 네? 대신 이거 100억짜리인 거는 알지? 소유권 이전해 주고 네가 소유자 인체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매매를 하면 100억에 팔게 되면 그거 나하고 나누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를 하지? 얘가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가담을 하는 거예요. 네? 팔아가지고 실제 팔면 그 돈 가지고 나하고 나누자. 너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아유, 야, 이전 받으면 그 취득세 뭐 다 내야 되는데 그거는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대출 받아서 해결하고. 그죠? 그래도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괜찮은 생각이에요. 자, 그것도 이제 갑이 입증을 한다면 이때는 얘가 알고 처분하고 얘가 뭐를 했죠? 적극가담 들어갔잖아요. 적극가담 들어가면 뭐 떠올라요? 이중매매 법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적극가담의 법리. 그렇게 되면 이 매매는 뭐가 되는 거죠?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 매매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왜 무효?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하듯이 그 적극가담의 법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이제 갑이 X가 소유자이고요. 갑이 점유자예요. 기산점이죠. 이때부터 20년 기간 만료됐을 때 등기청구권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구조인데 취득시효 제4원칙입니다.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시효 완성 시점인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점을 그대로 가서 여기서 기산점을 다시 산정하는 거예요. 네. 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새로운 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잡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하면 기산점이 원래 여기잖아요. 네.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서 역산해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기산점이 되면 여기서부터 20년 시효 기간이 만료됐을 당시 소유자 X를 상대로 값은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 청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으로 된 거예요, 값이. 그럼 어떤 논리를 구사하냐면 그럼 이 시점에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여기를 기산점으로 잡자 이거예요. 원래는 여기인데 여기서 잡아서 기간 만료 당시에 소유자 얘를 상대로 등기 청구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만 좀 뒤로 갔을 뿐이지. 이런 걸 취득시효 제4원칙이라고 해요. 기산점의 임의 선택 또는 시효 기간의 역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셔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가 X인데 중간에 매매가 일어나서 Y로 바뀌었다. 그럼 이건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임의 선택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임의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여기가 기산점이라고 하죠.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Y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그거하고 그럼 3원칙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역산한다, 없을 때 역산한다. 얘가 등기상의 Y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란 말이에요. 시효 완성 이후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역산을 허용해요? 없을 때 역산을 허용해요? 없을 때 역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때는 역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4원칙은 시효 기간의 역산 내지는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산점의 임의 선택 또는 시효 기간의 역산. 그래서 이 기간 역산이 되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한해서. 자, 그래서 기간의 역산이 기산점의 임의 선택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4원칙. 다음에 취득시 5원칙입니다. 자, X등기 명의인이고 갑은 여전히 점유자예요. 그죠? 자, 기산점부터 해서 20년 시효기간 만료됐습니다. 등기청구권 발생했죠? 그럼 이때 등기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매매가 돼서 Y로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매매가 돼서 Y로 됐으면 갑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Y를 상대로 등기 청구한다 못한다? 왜 못해요? 몇 원칙에 따라? 3원칙 때문에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 못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꽉 나는 건데 그런데 요 매매가 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어떻게 돼요? 2차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몇 년이에요? 여기서부터 또 20년 가면 그때 당시 소유자가 Y에서 또 Z로 바뀌었어요. 20년 이후에. 그럼 이 Z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취득시효 5원칙이에요. 이른바 2차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또는 재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혹은 재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등기 청구는 못하는 거잖아요. 3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요 시점,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를 하게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더라도. 이게 취득시효 제 5원칙입니다. 5원칙. 그러면 이제 우린 취득시효 1원칙부터 점유취득시효 5원칙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이게 다 한 거예요, 다. 자, 정리해보면, 1원칙 뭐였지, 1원칙?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그죠? 2원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3원칙의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할 수? 다시 3원칙에서 시효 완성자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와서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했다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알고 처분한 거에 대해서 양수인이 적극가담까지 했다 그러면 이때는 중간에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취득시효 제4원칙이에요.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안 바뀌면 역산할 수 있다. 소유자 바뀌면 역산할 수 없다. 5원칙. 시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저쪽으로 2차 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기자. 다시 몇 원칙? 1원칙 뭐예요?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2원칙 전에 베끼면 할 수? 3원칙 후에 베끼면 청구할 수 없다. 4원칙 시완성 후에 베끼면 역산할 수, 바뀌면 역산할 수 없다. 5원칙 시완성 이후에 바뀌면 그때부터 저쪽으로 2차 취득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그죠? 이거 몇 원칙? 이거 예? 몇 원칙이에요? 뭔데요? 나가라고 못해요? 돈 달라고 못해요? 요거는 이쪽이잖아. 이쪽 몇 원칙? 2원칙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는 3원칙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역산 몇 원칙이에요 이거? 4원칙. 저거는 5원칙 재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그죠? 몇 원칙? 요거 저거 하실 수 있죠? 네, 다 외웠어요. 이제 다 외웠어요. 자, 취득시효 5원칙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얘는 되게 간단해요. 점유 취득시효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5원칙으로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 끝난 거고, 등기부 취득시효인데, 자, 요것도 칠판 보세요. 거기 조문 한번 볼까요? 295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1항입니다. 2항입니다. 읽어보시죠. 그쵸. 요거는 이제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며 과실 없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쵸? 칠판 보시고. 결국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도 칠판 보시고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선의로. 자, 무과실을 옆에 쓸까요? 내렸을까요? 왜 내렸을까요? 그렇죠. 10년 점유하고 10년 등기하면 짠 하고 소유자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등기 청구함이 없이. 근데 왜 무과실을 내렸으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어디까지는? 선의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 셋은 197조 1항에 따라서 뭐예요? 추정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과실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과실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뭐에 대해서?
그럼 선의는 뭐예요? 선의는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점유에서는 그쵸.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를 선의 점유고 오신함에 과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까지는 추정이 되지만 오신한 거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점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선의 무과실이란 요 두 가지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라는 거예요. 점유. 시효 취득은 등기부 취득 시효든 점유 취득 시효든 무조건 점유가 제일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일 뿐이지 등기에 대한 선의 무과실 아닙니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은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거에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어야 됩니까? 점유 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할까요?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점유 개시 시에만. 다음 이제 10년 동안 등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 기간의 승계가 인정되겠느냐 요거예요. 등기 기간의 승계. 우리 점유 기간의 승계라는 건 공부해봤죠? 앞사람의 점유를 포함해서 자기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하자도 같이 승계한다 그랬잖아요. 등기 기간도 승계가 가능하겠느냐? 판례는 된다 그래요. 두 번째, 그럼 무효인 등기를 통해서도 시효 취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가능하답니다. 무효인 등기로서도. 예컨대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어요. 얘가 점유하고 등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라면 이거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5년 있다가 병에게 무효인 등기를 넘겨준 거고 얘가 점유를 한 거야. 그럼 이건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 등기인데 얘가 지금 5년 점유했죠? 그리고 5년 등기했단 말이에요? 얘도 5년 점유하고 5년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합쳐가지고 몇 년? 10년 점유와 등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시효 취득이 되는 거예요. 자, 등기에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과거에 번호 3번에서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이었고 4번 B로 소유권 이동, 5번 C, 6번 D, 7번 E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2022년 현재예요. 그리고 여기 1972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때가 소유권 이전이. 근데 2022년에 당시 A로부터 B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와서. 그럼 무효잖아요.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다. 안심해야 돼?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돼요. 앞전에 무효 원인이 밝혀지게 되는 순간 전부 말소되는 거예요. 그 집들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등기가 여러분 앞으로 나왔어도 왜 등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시효 취득 해버린 거예요. 무효인 등기로서도. 아시겠죠? 따라서 집들이 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 10년. 등기부 시효 취득.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10년이어도 되고 앞사람의 등기를 포함해서 10년이어도 무방하다. 무효인 등기로서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다만 무효인 등기로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요. 그 등기가 하필이면 중복된 등기로서 무효가 된다면 이때는 시효 취득이 안 돼요. 자, 중복 등기 기억나시는가요? 표시란이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만이 유효다. 사항란이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명의인이 동일인이냐 동일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명의인이 같다면 선등기만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 명의인이 다르다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즉 유효인 한 후등기는 무효고 선등기가 원인 무효인 한 후등기는 유효이다. 그래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나 유효인한 후등기는 무효.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지난주에 했나요? 하여튼 했어요. 그죠? 예. 자, 그 중복 등기로서 무효일 때는 시효 취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요. 선등기가 간명의 보존 등기인데, 후등기가 을명의 보존 등기예요. 또 간명의 보존 등기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것만 유효인가요? 명인이 같죠? 이것만 유효인 등기고, 요거는 무효인 등기죠? 그럼 여기 유효인 등기로서 지금 현재 갑이 을에게 처분을 해서 을이 소유자로 있는 거예요. 적법하게. 근데 요게 병에게 처분이 되어서 무효인 등기가 넘어갔고 얘가 시효 취득을 해버립니다. 중복 등기로서 시효 취득이 된다면 그럼 얘도 소유자가 되는 거고 얘도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1부동산 2소유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물 1권주의 위배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복 등기는 무효일 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일물 1권주의 원칙이 위배되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중복 등기로서 무효라면 이때는 시효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 취득 문제는 워낙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교재를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0페이지 가시고 300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러죠. 그래서 기한 그러면 기는 원인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그걸 기자라고 표현해요. 뭐 점유권에서 점유보호 청구권 있잖아요.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있죠. 이거 다 점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래요. 기한이라는 건 원인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시고요. 213조 조문을 아예 썼어요. 자,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랬는데 주체가 누구죠? 소유자. 얘가 주어예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얘를 대신 받는 대명사잖아요. 지금 국어예요, 국어.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누구한? 점유한 자에 대해서 뭐를 청구합니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끊어요. 이게 본문. 그러나 이후부터는 단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소유자가 주체니까 소유자가 소유자가 누구에 대해서? 점유한 자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 그렇죠.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누가요?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누구예요? 점유자예요. 그럼 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근데 이자가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조문이에요. 이러한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와 관련된 이 조문이 이제 지상권에도 준용되고 전세권에도 준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유자를 전세권자로 슬쩍 바꿔치면 전세권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뭘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소유자를 지상권자로 바꾸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유물 반환 청구는 저당권에 준용될까요? 안 될까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못해요. 그건 지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내려면 소유물 반환 청구에 관한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된다 그러면 X. 점유 안 하는 권리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관련해서 그럼 봐봐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도둑놈에게 자기 소유 물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도둑놈에게 자기 물건 훔친 도둑놈에게 내 물건 내놔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소유자인데 얘가 누구예요? 아직 기간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냐 이거예요. 얘는 되고 왜 얘는 안 되느냐 그거예요. 반환 청구가.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점유할 권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는 지상권도 점유할 권리인가요? 지역권은요? 이건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전세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유치권도 점유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가. 질권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전당포. 저당권은 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유할 권리에는 이런 권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동시행위 항변권도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고 또 임차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좀 이따가 배울 분묘기지권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568조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 요것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568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 갑이 매도인인데요. 우리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 매수인이 돈을 줬죠. 그리고 땅을 넘겨받은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자, 문제는 갑이 등기를 아직 안 준 거예요. 매수인은 돈 다 줬죠. 근데 이 매도인이 점유를 넘겨줬죠. 매수인이 점유한단 말이에요. 점유하는데 등기는 아직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 그럼 이 논리에 맞추면 소유자가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때 얘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권리가 있어요, 매수인이? 매수인 점유만을 이전받은 거예요. 등기는 안 받고. 근데 갑이라는 이놈도 웃기는 놈이지. 지가 돈을 다 받았으면 등기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등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내가 소유자 아니냐 등기를 가지고 있으니 소유자니까 213조에 따라서 너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다. 나가라라고 청구하게 된다면 얘는 어떤 논리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법적으로 가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이거 지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권도 아니고 유치권도 아니고 질권도 아니고 동시행위 항변권도 아니고 임차권도 아니고 분묘기지권도 아니고 없어요. 점유할 권리가. 법적으로 현행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상식에 맞게 보면 얘가 팔았고 얘는 샀어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점유하는 건 적법한 거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얘가 반환 청구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인 지위다 라고 해서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어떤 학자는 그래요. 얘가 아마도 나중에 등기를 얘한테 청구해서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권적 기대권이 있다. 그거를 점유할 권리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랬더니 이 학자에게 뭐라고 비판을 가하냐면 야,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물권을 네 맘대로 창설을 하느냐 그거예요. 도대체 물권법이 물권적 기대권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죠? 없어요. 근데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교수를 하는데 그 아들도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죠.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니까. 해석 자체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이다.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야,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 로마법의 원칙이다. 도대체 이론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실제.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의 주장이 다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럼 얘가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 그랬더니 대법원은 우리는 논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568조 봐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즉 재산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 이유는 몰라 나도 이렇게 한 거예요. 학자들이 해결이 안 된 건 법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어쨌든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근거가 뭐냐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냥 이 조문을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거다. 매수인은 재산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풀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 뭐다 그게 이거다.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갑이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2페이지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3번 점유할 권리 부존재에서요. 니은을 보시면 점유할 권리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로서 재산권, 전세권, 유치권과 같은 점유를 권리 내용을 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임차권과 같은 채권, 동시행의 항변권 이런 것도 다 점유할 권리에 포함된다. 디귿 부동산 매수인은 설사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도받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